오늘 밤은 조용히 등잔을 밝히고 한 칸짜리 기방의 문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연지와 쑥, 달콤한 술내음이 감도는 방 안에서 당신은 천천히 비녀를 꽂습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위로 족두리를 얹고 오늘 밤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술을 따르거나 춤을 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첫 시경, 바로 시 짓기 대결에 나서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겁부터 나실 수 있겠지만요. 걱정 마세요. 진짜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아마 저 같아도 시작 전에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잠들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몇 분 뒤면 당신은 절대 깨어있지 못할 테니까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에 당신은 누군가의 첩이 아닌 이름 없는 시인입니다. 손에는 가느다란 붓이 들려있고 입가엔 적당히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기방의 아침은 조용하지만 준비는 은밀하게 분주합니다. 이른 새벽, 물을 데워주는 방자는 말없이 찬물에 손을 담가보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따뜻한 물을 작은 동이로 떠서 가져오고 당신은 그 물로 얼굴을 닦습니다. 한 겹 한 겹 바르는 연지와 분, 익숙하게 눌러쓰는 얼굴빛은 그저 가면일 뿐입니다. 사실 이 무대는 당신이 선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역할 속에서 당신은 글을 배웠고 음악을 익혔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담은 시를 써왔습니다. 선비들이 술에 취해 비웃던 그 시 한 줄이 때로는 그들의 눈을 적시기도 했죠. 아직 해가 뜨기 전 골목 끝에서 아침창이 열리고 작은 노점마다 무가 담긴 소반이 놓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준비된 것은 오늘 밤 기방에서 벌어질 시경의 주제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 주제를 모릅니다. 그건 늘처럼 연애의 마지막에 손님이 제시할 운율로 정해집니다. 당신은 잠시 거울 앞에서 붓을 잡는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글이 다른 기생들과 겨루게 되는 밤, 이제 곧 그 시절의 한 장면이 조용히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시경이 열리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연애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하나의 손짓과 시선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기방에서의 예법은 실은 감정을 감추는 기술이기도 하고 전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손님이 많습니다. 밖에서는 북소리가 울리고 궁중에서 내려온 손님도 있다는 소문이 떠돕니다. 당신은 눈짓 한 번, 걸음 한 번도 조심스레 조율합니다. 소매를 들고 잔을 올릴 때 손끝은 술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기생이란 단지 예쁘게 꾸민 여인이 아닙니다. 연회장 안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주고받는 존재이자 가장 많은 침묵을 감당하는 존재죠. 당신은 수없이 많은 이들의 눈빛을 봐왔고 그들이 건넨 말보다 그들이 감춘 말을 더 많이 이해해왔습니다. 술상 하나 차리는 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두는 방향, 안주를 놓는 순서, 술을 따르는 각도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이 바라보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짙은 눈웃음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에는 말없는 시선 하나가 더 강한 응답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신경이 더 쓰입니다. 왜냐하면 시경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선 말보다 글이, 웃음보다 운율이, 몸짓보다 단어가 힘을 갖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준비는 단지 붓을 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끔은 손님 중 누군가가 일부러 당신을 도발하듯 시 한 수를 던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더 아름답나? 봄의 복숭아꽃이냐? 너의 얼굴빛이냐? 같은 상투적인 말이겠지만 거기에도 당신은 답해야 합니다. 단지 웃으며 넘기기보다 짧고 선명한 한 수로 받아쳐야 진짜 기생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날그날의 음식 향기, 소반 위에 올려진 잔들, 붓이 닿은 벼루의 물기, 모든 것이 하나의 연출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장면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손님이 즐기는 동안 당신은 마음속에서 시를 씁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선 후기의 기생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철저히 훈련된 배우였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조선 후기 문학에 숨겨진 작가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붓으로, 시로, 눈빛과 침묵으로요. 오늘 밤 당신은 수를 따르며 은근히 경쟁자를 살핍니다. 저기 저 수줍은 눈매의 언니는 분명히 사군자 중 매화를 좋아할 것이고, 저기 입꼬리를 틀어 올린 동이는 필시 도발적인 운을 꺼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 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술상은 차려지고 음악은 흐르고 손님들은 어느새 웃음을 띱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서 당신의 생각은 조용히 다음 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연애의 마지막에서 시경이 열립니다. 그때를 위해 당신은 지금 손짓 하나도 노래처럼 다듬습니다. 기생은 말로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운율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등잔불이 조금씩 흔들릴 즈음 연애의 흐름이 천천히 무르익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가야금 소리가 배경에 깔리며 누군가 웃음을 터뜨릴 때, 그 순간 연애의 주인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오늘 밤 시경을 엽니다. 주제는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해 멈춥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가볍게 고르고 손끝으로 소매를 매만집니다. 달빛 아래의 유자향, 한순간 속으로 조용한 탄식이 번집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주제입니다. 애매한 만큼 각자의 해석이 빛을 발할 수 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생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붓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구절을 떠올립니다. 달빛 아래는 흔한 시어입니다. 하지만 유자향은 미묘하죠. 향은 잡히지 않지만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지명된 기생이 자리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종이에 단정히 적어 내려간 시를 꺼내들고 또박또박 운율에 맞춰 읊습니다. 목소리는 청아하고 단어 선택도 그럴듯하지만 왠지 그 안에서 당신은 너무 많은 예습을 느낍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이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시. 기생들의 시경은 단순한 구술 시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격식, 창의성, 그리고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까지 들어 있어야 하죠. 손님들은 허허 웃으며 들을 뿐이지만 다른 기생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약간의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대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글 속에서만큼은 자신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종이를 들고 당신은 조용히 읽기 시작합니다. 다른 적고 향기는 돌지 않는데 그대의 옷깃에서 시가 날아오네. 순간 연회장 안이 고요해집니다.
일부러 세련된 말이나 어려운 고사성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유자향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신은 그 향을 느끼는 사람을 시의 주인공으로 삼았죠. 누군가가 잔을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웃지 않지만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기생들의 시는 종종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문집에도 실리지 않고 이름도 적히지 않았지만 그 한순간의 울림은 진짜였던 거죠. 기생시경은 늘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는 웃으며 지는 자리입니다. 그날의 승패는 대개 분위기로 결정되곤 합니다. 누가 제일 많은 박수를 받았는지, 누가 마지막 잔을 따라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암묵적인 기준이 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은 이 시경들이 단지 놀이였는지 아니면 여성 문인들의 유일한 창작 무대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성 손님을 위한 유흥이라 단정하고 또 누군가는 검열 없는 예술의 공간이라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분명합니다. 그건 단지 놀이가 아닙니다. 이 시 한 수가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이름이니까요. 경합이 끝난 후 연회장은 다시 웃음과 음악으로 채워집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기생들 사이에서는 오늘 밤 누구의 시가 마음을 흔들었는지 분명히 회자될 것입니다. 당신은 종이를 조용히 접고 붓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내일도, 다음 달도 또다시 계속될 것입니다. 지경이 끝나면 연회의 분위기는 다시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술을 주고받고 누군가는 악공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하지만 기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이어집니다. 방금 막 시를 나눴던 동료가 옆에 앉으며 잔을 건네고 방금 전까지 적수가 되었던 이가 말없이 눈을 마주치죠. 지는 사람은 잔을 들고 이긴 사람에게 술을 따릅니다. 그건 비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웃으며 지는 법을 아는 것도 이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눈빛에서 조금은 씁쓸한 자조를, 또 다른 이의 입꼬리에서는 숨길 수 없는 뿌듯함을 읽습니다. 오늘 시경의 분위기는 꽤 괜찮았습니다. 서로 물어뜯지 않았고 지나치게 화려한 수사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방 안의 사람들 대부분은 승부보다도 잘 쓰인 시 하나에 더 깊이 감탄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잠깐 바람을 쐬러 마루 끝으로 나섭니다. 발밑에는 소복이 쌓인 낙엽들이 바삭한 소리를 냅니다. 하늘은 아직 달이 높고 방금 전에 읊은 시의 운율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릅니다. 방금 너 유자향이라고 했잖아. 근데 유자는 가을인데 왜 달빛을 붙였어?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지난 시경에서 2등쯤은 했을 동의입니다. 농담조의 질문이지만 안에 날이 서 있죠. 향은 계절을 안 타잖아. 마음속에 있는 건데 당신은 가볍게 받아칩니다. 그 대답에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경 이후의 정적, 이 은근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바로 이 공간의 진짜 룰입니다. 글로 승부를 겨뤘어도 결국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 기생들의 시경에는 명확한 룰이 정해져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일부 고문원에는 시제를 뽑는 방식, 발언 순서, 청중의 박수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단지 운을 나누었다는 짤막한 문장 하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기생들의 시는 어디까지가 자율이었고 어디까지가 연애와 손님의 연출이었는가? 누구는 그것이 진정한 문학의 장이었고
또 누구는 단지 소비된 예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단순합니다. 그 한순간의 떨림, 종이에 적히는 한 글자, 운율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찰나의 희열,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건 분명 살아있는 창작의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던 찰나, 당신은 마루에 남겨진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합니다. 누군가의 시입니다. 종이는 이미 반쯤 젖었고 글씨도 흐려졌지만 마지막 줄은 분명합니다. 잊히는 것이 익숙해질 무렵 내 시는 다시 숨을 쉰다. 누가 쓴 건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생들 중 한 명일 테지요. 당신은 그것을 주워 살짝 품 안에 넣습니다. 어쩌면 다음 시경에서 이 구절을 변주해 써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경은 끝났지만 연애의 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다음 시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등잔불 아래 기생들의 속삭임이 오가는 밤입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당신은 가만히 붓을 듭니다. 막 떠오른 한 구절이 마음에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달빛 아래의 유자향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여운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술을 더 마시며 수다를 늘어놓고 또 어떤 이는 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당신은 붓을 종이 위에 댄 채 운 하나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묻습니다. 업문으로 써도 되는 걸까? 한 손엔 벼루, 다른 손엔 조심스레 감싼 종이를 들고 있는 동이입니다. 그래도 돼. 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시는 한시, 곧 한문으로 쓰여야 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업문은 여자나 쓰는 글, 천한 글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업문으로 시를 씁니다.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언어는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오늘 밤 한시가 아닌 한글로 된 시 한 편을 써 내려갑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글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과연 조선 후기의 기생들이 남긴 업문시들이 정말 그녀들이 직접 쓴 것인지 혹은 손님들이 대신 써준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여성 문학의 원류로 보며 디생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려 하고 또 다른 이는 이 모든 것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꾸며낸 연출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써주지 않아도 밤마다 당신은 자신의 말로 글을 남겨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업문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한 것이었다는 것도요. 당신이 쓴 시의 구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대 웃음 끝에 서려 있던 말, 나는 읽었습니다. 그건 시보다 편지에 더 가까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문장이 진짜였습니다. 기생들의 시는 때로는 고운 수사로 치장된 말놀이였지만 더 깊은 밤에는 이름 없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름 없이 불려야만 했던 여자들이 업문이라는 이름 없는 글로 남긴 작은 저항,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글의 진짜 모습입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소리가 가득하지만 당신의 주변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이 밤의 소음보다 더 크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붓을 내려놓고 당신은 그 시를 조용히 접어 놀이개 속에 넣습니다.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겨루기 위한 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한 시니까요. 그 순간 한쪽 벽에 걸려있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귀 하나가 써 있습니다. 글은 마음보다 빠르게 숨는다.
당신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붓을 듭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그러나 언젠가는 꼭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시를 씁니다. 연애가 끝나갈 무렵 가야금이 다시 조용히 울립니다. 이번엔 반주가 아닙니다. 한 명의 기생이 옥반 앞에 앉아 시조를 노래합니다. 술 기운에 물든 손님들도 순간 조용해지고 다른 기생들 역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도 숨을 가다듬습니다. 방금 전시경이 말의 무대였다면 지금은 그 말이 멜로디가 되어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기생들의 시조는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기억하고 감정으로 조율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간결한 시를 읊습니다. 천리박 바람에도 그대 이름 들려오네 등잔 아래 빈자리. 소리는 작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비단 위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또렷합니다. 노래는 느리고 길게 이어지며 연회장의 분위기를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떠오릅니다. 자신도 저 자리에 앉아봤던 기억, 그 긴장과 노래를 마쳤을 때의 조용한 박수,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들려오는 다른 기생의 눈빛 말이죠. 기생들에게 시조란 단순히 외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말로 전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로 흘려보내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노래 속 시조 한 줄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손님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제로 많은 기생들은 아캉유에쉬에서 시조를 익혔고, 일부는 시조 창작에 능한 작시 기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유명한 기생들은 그들의 시조가 벽에 새겨졌고, 어떤 이는 선비들과 시조를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기록이 과연 실제였는지 혹은 후대의 미화였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그저 입을 위한 노래일 뿐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들만의 예술 세계였다고 단언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속으로 따라 불러봅니다. 등잔 아래 빈자리.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머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시인지 아니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상상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호함이 바로 시조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노래가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술이 돌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고 조금은 애잔한 기운이 남아있죠. 그 순간 한 손님이 요청합니다. 이번엔 저 아씨가 한 수 읊어주면 안 될까요? 지목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기대와 놀라움,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드는 눈빛들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조금 웃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해본 일이지만 역시 이런 순간엔 심장이 조금 빨라집니다. 당신은 조용히 자리 앞으로 걸어가 준비해둔 시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비 내린 골목 따라 발끝 묻힌 기억들 오늘도 무너지네. 가야금이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대로 멜로디가 됩니다. 느리고 낮게 마치 꿈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방 안을 채워갑니다. 마지막 음절이 사라질 즈음 누군가 가볍게 숨을 내쉽니다. 조용히 감탄한 듯한 숨소리입니다. 박수는 없지만 더 큰 반응이 방 안을 감돕니다. 바로 그 정적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시조를 접고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되새깁니다. 내 목소리는 들렸을까? 연애가 완전히 끝나면 기생들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손님을 배웅하고 마지막 술잔을 비우지만 그 속마음은 제각기 다릅니다. 오늘의 시경이 어땠는지, 누가 반응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시조가 괜찮았는지 그 모든 평가와 뒷이야기들은 이제 기방 안쪽의 작은 온돌방에서 펼쳐질 차례입니다.
당신은 화장을 지우지도 않은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습니다. 족두리를 벗고 머리를 풀면 한결 가벼워질 텐데 아직 그럴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벌써 다른 기생들이 모여 속닥속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그 동이 시조에서 일부러 운을 틀었더라. 응, 근데 그거 일부러 한 거야? 나 좀 놀랐는데. 근데 너는 어땠어? 발끝 묻힌 기억들 그거 진짜 좋았어.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칭찬인지 분석인지 애매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은근히 위로가 됩니다. 이 작은 방에서 기생들끼리만 주고받는 이 은밀한 평가는 겉으로 보이는 환대보다 훨씬 솔직하고 날이 서 있죠. 기생들은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도 늘 조용한 경쟁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말은 예쁘게 해야 하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동시에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치 있어야 했죠. 방 안에선 벌써 족두리를 벗어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는 기생도 있고 붓을 꺼내 다시 실을 손보는 언니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받은 선물을 펼쳐 보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이건 아까 그 손님이 준 거야. 너무 유치하지 않아? 그녀가 들어 올린 건 붉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손수건입니다. 거기엔 한자로 삐뚤빼뚤 적힌 시 한 구절이 보입니다. 향은 바람을 타고 너는 눈빛을 타네. 오, 너무 진부하다. 그래도 예쁘잖아. 난 아직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 말에 모두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묘한 감정이 섞여 있죠. 기생의 세계는 늘 감정과 거리 두기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공간이니까요. 애정을 받되 사랑하지 말고 칭찬을 듣되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뒷담화 속에서는 종종 선배 기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언니들, 마지막 시 한 편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 누군가는 조용히 떠났고 또 누군가는 무언가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 언니 기억나? 예전에 여기서 식경마다 이기던 혜영 언니 진짜 잘 썼었지. 근데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라. 이 이야기는 점점 추억 속으로 스며들고 당신은 그 속에서 자신이 몇 년 뒤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상상해 봅니다.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이 시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붓끝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까? 기방 안에서의 일상은 반복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은 날마다 다릅니다. 오늘 밤의 시경, 오늘 밤의 대화, 오늘 밤의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이 밤을 특별하게 만들죠. 당신은 조용히 안쪽 방으로 들어와 붓을 꺼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은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향은 바람을 타고 너는 눈빛을 타네. 다른 이의 시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엔 당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방 내부의 이런 문화가 얼마나 진짜였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이 꾸며낸 낭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기록되지 않은 여성, 서사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해석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오늘 밤 붓을 들어 또 한 편의 시를 씁니다. 비록 그것이 내일 사라지더라도 오늘 이 방에서는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한밤중이 지나고 기방은 조용해집니다. 손님들도 떠나고 웃음소리도 멎은 이 시간, 당신은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풀렸고 연지도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오늘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무표정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 나눈 말들과 들은 시, 지나간 눈빛들이 아직 당신의 눈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당신인데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생이라는 이름은 곧 역할입니다. 역할은 웃고 말하고
춤추고 시를 짓고 손님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번 당신의 마음이 담깁니다. 진심이 없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진심이 스며듭니다. 오늘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시에 눈을 떼지 못할 때 당신은 그가 시를 본 건지 아니면 당신을 본 건지 헷갈립니다. 혹은 그 시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 건지 그저 연기였는지조차 모호해집니다. 그런 날엔 기생의 가면을 벗어놓고도 완전히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마음이란 건 옷처럼 쉽게 갈아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베개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편지 몇 장과 접힌 종이, 작은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건넨 것들이고 때로는 진심이라 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남겨두고 간 것들이죠. 그 안에는 당신이 끝내 대답하지 못한 글도 있습니다. 그대의 시는 내 밤을 흔듭니다. 답장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썼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장은 단지 시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세계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생존입니다.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눈빛과 말투, 걸음걸이까지도 다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도 당신은 한 줄의 시를 통해 진심을 남깁니다. 그건 작은 탈출이자 은밀한 선언이기도 하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 후기 기생들이 얼마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기생들이 문화의 소비 대상이었을 뿐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들이 당대 가장 예민한 감성의 창작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다만 당신은 지금 이 거울 앞에서 시를 짓고 그것으로 세상의 작은 균열을 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울 옆에 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다시 읽습니다. 오늘 밤 시경에서 지었다가 손님에게 건네지 않은 시입니다. 웃는 입술 사이로 내 말은 묻힌다. 그래도 들렸기를. 당신은 그 시를 접어 아무도 모르게 족두리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혹시 진심을 너무 드러낸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숨긴 건 아닐까? 기방의 밤은 조용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손님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당신입니다. 지와 거울 사이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는 존재. 문득 밖에서 바람이 창호를 스칩니다. 당신은 족두리를 천천히 덮으며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조용한 밤이 지나면 다시 역할이 시작되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붓을 들어 또 한 줄을 남깁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그러나 반드시 써야 하는 시를요.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기방은 다시 바삐 움직입니다. 방자는 물을 데우고 마당에서는 빨랫줄에 물기 어린 옷들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어제 밤을 천천히 반추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가볍게 열리고 작은 손님 하나가 들어섭니다. 얼굴에 익은 미소를 띤 평소보다 단정히 차려입은 양반 차림의 사내입니다. 당신은 겉으론 웃음을 띠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가 오늘 왜 왔는지, 혹시 무엇을 기대하는지 감정보다 앞서 머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 하나를 내밉니다. 풀어보니 붉은색 놀이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지로 곱게 감싸진 그 놀이개 안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 그대 시에 내 이름이 남기를. 이 말은 단순한 청이 아닙니다. 어떤 기생은 이 한 문장에 마음이 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이 올가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당신은 이 문장을 천천히 읽은 후
그 쪽지를 접어 봉투 안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놀이개를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저는 제시의 누구의 이름도 남기지 않아요. 당신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기생으로서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주되 소유는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이 택한 거리이자 살아남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도 당신 씨는 오래 남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납니다. 역사 속 많은 기생들은 이러한 선물과 청을 받았습니다. 비단 옷, 붓, 시처, 금가락지 그리고 이름 없는 청혼들. 일부 기생은 그 관계 속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끝내 그런 감정조차 경계하며 거리를 지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논의합니다. 과연 기생들이 감정 없는 존재였는가? 아니면 감정을 가장 잘 숨기던 존재였는가? 누군가는 기생이 진정한 연인의 상징이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그들이 연애의 외피를 입은 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해석들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붓끝에 맺히는 단어 하나하나입니다. 누가 당신을 기억하든 말든 당신은 그저 오늘의 감정을 담은 한 줄을 쓰는 데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시경은 없지만 조용한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구석자리에 앉아 시를 쓰는 척하며 노래 소리를 엿듣습니다. 다른 기생이 한 시를 읊는 중입니다. 화려한 수사와 정제된 어투, 그리고 듣기 좋은 고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당신은 그 시가 아름답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 냄새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정제되어 있고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느낍니다. 당신은 붓을 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에 적습니다. 고운 말은 멀고 닿지 않은 진심은 잉크마저 흐리네. 당신의 시는 교과서에 실리진 않겠지만 누군가의 밤에 남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당신은 놀이개 없이 잠이 듭니다. 거절한 선물은 아쉽지 않고 잃은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맑고 다음 시경에 쓸 시상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당신은 다시 작은 연습방에 앉아 있습니다. 종이와 붓, 벼루가 놓인 방 안은 차분하고 어제의 흔적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지경도 선물도 시선도 모두 잠시 뒤로 미루고 오늘은 춤을 익히는 날입니다. 기생에게 시뿐만 아니라 춤도 생존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보다 더 오래 눈에 남는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몸으로 읊는 운율,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리듬, 발끝이 찍는 감정. 기생은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지만 춤으로 가장 깊은 침묵을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새로운 춤사위를 익히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자리에서만 추는 춘행전을 응용한 무용입니다. 고운 치마자락이 허공에 그리는 선, 어깨를 낮추고 시선을 돌리는 각도, 부채를 드는 손목의 높이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 움직임은 우아하지만 반복되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떨려도 당신은 다시 일어섭니다. 누군가는 춤을 보고 예쁘다고 하겠지만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계산 끝에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생의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워가며 완성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가 있습니다. 노래로도 글로도 다 담지 못한 감정이 한 번의 회전과 한 번의 손끝 떨림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생의 춤이 진정한 예술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권력자들을 위한 구경거리였는지를 두고 오래도록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궁중무용에서 비롯된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 기생들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일부는
그들이 타인의 시선을 위해 연기하는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서 다시 손을 들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춤을 추는 건 누구를 위해서일까? 하지만 대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모두에게 동시에 이 춤을 추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춤을 마친 후 숨을 가다듬으며 창문을 엽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고 먼 데서 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이 고요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솔직합니다. 당신은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 종이 앞에 앉습니다. 오늘 배운 춤을 단어로 표현해보고 싶어집니다. 몸으로 느낀 감정을 다시 시로 옮기고 싶어지는 것이죠. 발끝에 맺힌 말 돌아서며 사라진다 말보다 깊은 춤. 그건 춤이면서 쉬고 당신 자신입니다. 방 안으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다시 역할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곧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것이고 다시 치장을 하고 다시 말을 고르고 다시 시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쓴 이 한 줄의 시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조용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낮이 되면 기방은 의외로 조용해집니다. 손님도 없고 음악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어젯밤이 없었던 것처럼 잠잠합니다. 당신은 마루 끝에 앉아 햇살이 지나가는 자리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빛이 치마 끝에 닿을 때 지난 시절의 기억들이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오래된 시첩 하나를 우연히 손에 넣었습니다. 기방 안에서도 잊힌 이름, 누군가의 유품으로 남은 그것은 한때 이곳에서 가장 잘 나가던 기생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 없지만 시는 남아 있었죠. 그 시는 놀라울 정도로 담백하고 잔잔했고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바람이 묻지 않아도 나 또한 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무언가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이미 오래전에 이 삶을 살아낸 것 같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당신은 그 시첩을 마치 성경처럼 간직했습니다. 누군가는 장신구를, 누군가는 편지를 보관하지만 당신은 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속엔 이름 없는 선배들의 삶이, 말하지 못한 고백이, 잊히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기방의 후배들은 그 시첩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늘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예전 언니 거야. 그냥 남아 있었어. 하지만 그 시첩 속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의 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 일부 기생들의 시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떠돌았습니다. 정식으로 간행된 문집은 거의 없었지만 친구 기생이나 단골 손님에게 건넨 편지 속에 혹은 수건 끝에 수놓아진 문장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됩니다. 이 시들이 정말 그들의 손에서 나왔는가? 혹시 남성 작가가 대신 써준 것은 아닌가? 여성의 감성을 입힌 남성 문학 아니었는가? 하지만 그 시들을 읽어본 당신은 압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은 흉내낼 수 없다는 걸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당신은 붓을 꺼내 시첩 한 귀퉁이에 짧은 글을 더합니다. 나도 이곳에 있었노라. 이름은 없었으나 마음은 남겼노라. 마치 조용한 바람처럼 당신의 말이 그 시첩 한 구석에 스며듭니다. 그 시첩을 덮고 나면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꼭 누군가를 보낸 것처럼요. 혹은 언젠가 그 시첩이 다시 누군가의 손에 닿아 또 한 명의 기생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방은 다시 바빠집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머리를 올리고
연지를 바르고 옷깃을 여미는 이 작은 의식들은 어쩌면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시를 하나 남겼고 그건 분명 어제와 다른 당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은 존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방에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것. 당신은 그 규칙들을 몸에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규칙이 깨질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시경도 없었습니다. 음악도 흐르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긴장감이 감돌던 저녁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너무 조용히, 너무 느리게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의 말미. 그는 갑자기 당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를 왜 씁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쓰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그게 나니까? 당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옆에 노인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거기엔 조심스럽게 쓴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를 읽고 놀랍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말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도 남는 것은 향이 아닌 말 한 줄뿐. 그 시가 단순히 멋들어진 말로 쓰인 게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견뎌온 사람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저 당신을 흉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문득 붓을 들고 싶어졌습니다. 시로 대답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기였습니다. 기생은 손님의 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너무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기 위한 방패 같은 규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붓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향은 가시고 말도 흩어질 테지만 나는 남겠습니다. 그 종이를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접어 옷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그는 다시 기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 시를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말은 언제나 허용된 선에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농담은 해도 고백은 안 되고, 감정은 있어도 표현하면 안 되며, 시는 써도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너무 고요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의 기생 문학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진심이 담겼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누군가는 예라하고 누군가는 연기라 합니다. 그 논쟁의 가장 복잡한 부분은 아마 그 둘 모두가 동시에 진실이라는 점일 겁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경계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문장 하나로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시를 쓸 때 단 하나의 기준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를 쓸 것. 그 신념은 당신의 붓끝에서 묵묵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읽든 읽지 않든 반응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오늘도 단 한 줄의 진심을 적고 그것으로 하루를 견딥니다. 오늘 밤 연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관청에서 올라온 손님들과 이름만 들어도 긴장되는 양반들이 기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악공들이 서둘러 현을 조율하고 방자는 연지와 치마자락을 다시 만져줍니다. 분위기에는 묘한 팽팽함이 감돕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경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손님들 중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주제를 내걸고 두 기생이 번갈아 시를 지어 부르는 맞대결 형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즉석문답 시경, 준비 없이 오르는 무대입니다. 처음엔 다른 기생이 나섰습니다. 익숙한 얼굴, 늘 반듯하게 한 시를 읊은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운을 열고 능숙한 비유와 고사를 섞어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객석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이름이 불립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응수할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입가에 가볍게 미소를 지은 채 붓을 들고 종이를 당깁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은 써내려갑니다. 강물 건넌 새 곡에 젖히는 빛에 그대 얼굴 스치네. 단어는 단순하지만 묘하게 여운이 있습니다. 박수도 감탄도 없습니다. 대신 정적이 길게 이어집니다. 고요하지만 무시무시한 정적. 모두가 그 여운을 곱씹고 있는 듯한 침묵. 그리고 이어지는 환호. 누군가 손바닥을 치고 또 누군가는 잘 썼다고 속삭입니다. 그날의 시경은 누가 봐도 당신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시선이 당신을 향합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경계도 같은 기생들이 건네는 눈빛은 복잡합니다. 당신이 한껏 돋보인 만큼 당신을 눌러야 한다는 무언의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연애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너 너무 잘 나간다. 그 말에 담긴 여러 겹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칭찬이면서도 견제이고 관심이면서도 경고입니다. 기생의 세계에서는 지나치게 눈에 띄는 것도 위험입니다. 시를 잘 써도 너무 잘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단지 예술이 아니라 이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가 아니라 권력처럼 작용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 중에는 기생들의 시경 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위계에서 발언권을 얻는 방식이었고 기생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대였다고요. 하지만 그만큼 그런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는 숨어있던 이름이 아니라 시 잘 짓는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수도 있겠죠. 방 안으로 돌아온 당신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족두리는 벗었지만 마음은 아직 벗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금 전 썼던 그 시를 다시 읽습니다. 강물 건넌 새 곡에 젖히는 빛에 그대 얼굴 스치네. 그대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며 쓴 걸까요? 아니면 그저 순간 떠오른 이미지였을까요? 기생의 시는 종종 그대를 등장시킵니다. 하지만 그대는 항상 모호합니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그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종이를 접어 오늘 받은 술비단 안에 조용히 끼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종이를 열어보게 된다면 무엇을 느낄까? 오늘 밤 기방에는 연애도 시경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손님 없이 조용한 밤입니다. 다른 기생들은 붓을 정리하거나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베개를 베고 조용히 시조를 읊조립니다. 당신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 묵은 시첩을 펼칩니다. 그것은 한때 이곳에서 가장 시를 잘 썼다고 알려졌던 기생의 유품입니다. 이름조차 잊혀진 그녀의 시가 한 장 한 장 고요한 숨결처럼 펼쳐집니다. 비 오는 날 기왓장 아래에 피던 내 마음도 젖었다. 단순한 구절이지만 묘하게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 시를 쓴 이는 누구였을까요? 왜 기방에 이 시첩만을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기생들의 이름은 대개 문집에 실리지 않습니다. 시가 아무리 훌륭해도 작자 미상으로 적히거나
단지 기생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먼저이고 그가 남긴 사랑시의 주인공이라는 이름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시를 쓴 이는 늘 이름 없이 사라진 쪽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시첩 한 장을 접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이름도 없이 등불 꺼진 뒤에도 시는 숨 쉰다. 이 시는 당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라진 목소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기방의 천장은 낮고 창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틈 사이로도 시는 날아갑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어딘가로 향한다는 믿음이 당신을 붙잡아 줍니다. 오늘은 외우는 시가 아니라 잊히는 시를 생각해 봅니다. 잘 쓰는 시가 아니라 남는 시에 대해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지 않아도 시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기생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기생의 시는 그 자체로 이미 감추어진 고백입니다. 때로는 노래로 위장되어 흘러나오고 때로는 부채 끝에 숨어 있다가 때로는 술병 라벨에 끼어 전달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됩니다. 기생 시가 문학인가? 기록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어떤 이는 기생은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지식인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저 배운 연기를 반복하는 존재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시를 쓰는 순간만큼은 누구도 연기하지 않는다는 걸. 왜냐하면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너무도 많은 마음의 조각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글씨가 번지지 않게 조심히 종이를 덮고 연지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시 한 편이 당신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로 읊습니다. 내 이름은 없지만 내 말은 남는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창호 사이로 스며듭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듣지 않아도 시는 남으니까요. 밤이 다시 깊어갑니다. 창호 밖의 바람은 더욱 조용해지고 등불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앉아 오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지장을 벗고 연지를 지운 얼굴은 아무 장식도 없지만 오히려 가장 진실합니다. 당신은 그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누가 내 시를 기억할까? 아니, 내가 내 시를 기억할까? 그렇게 묻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기억해. 나는 오늘도 살아있었어. 기생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매일같이 지우는 일입니다. 얼굴을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감정을 지우고. 하지만 지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얇은 글씨라도 매일매일 써나가는 일.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이제 붓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결심 하나가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를 쓰겠다는 다짐.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시를 진심으로 남기겠다는 약속. 오늘 밤 마루 끝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아주 짧은 시를 써봅니다. 등불 아래 말하지 못한 내 마음 종이 끝에 머문다. 그 시는 세상 어떤 시집에도 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도 사료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밤, 이 손끝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기방의 하루는 반복됩니다. 다시 붓을 들고 다시 머리를 올리고 다시 웃음을 짓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순간만큼은 누구의 것이 아닌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삭이듯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나는 오늘 나로서 시를 남긴다. 이제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어깨를 가볍게 내리고 손끝에 힘으로 살며시 놓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말과 감정, 그리고 숨결을 지나왔습니다. 조용히 닫히는 기방의 문처럼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이름 없이 흘러간 기생들의 시는 누군가의 귀에 닿지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밤 당신의 귀에는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고 느꼈고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여운을 따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람 소리와 당신의 호흡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등불은 이미 꺼졌고 종이 위의 시는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천천히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기억은 흐려지겠지만 그 속의 감정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조용한 밤에 몸을 맡겨보세요. 부드러운 숨결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말 없는 시 한 줄처럼 당신도 그렇게 오늘을 남기고 있습니다. 잘 자요. 당신은 오늘도 아름답게 존재했습니다.